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 조심하세요. 남편이 떠난 지 6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집에서 뭐가 고장나면 일단 제가 해보긴 했어요. 그런데 늘 끝이 같았습니다. 나사는 헛돌고 문은 더 삐뚤어지고 손은 까지고 이러다 크게 다치겠다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문고리를 고치다가 손바닥이 찢어졌고 어느 날은 전등을 보다가 의자에서 휘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딱 한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알아주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냥 버티지 말고 제대로 배우자. 못 받기, 피스 조이기, 간단한 수리, 집에서 바로 써먹을 것들만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몇 번 더 나가고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꼭 따라 나왔고 커피를 마시자, 산책을 하자, 자꾸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정해진 곳으로만 저를 데려갔어요. 처음 가는 길인데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자꾸 어딘가로 저를 데려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어딘가에서 누구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시작 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곳에는 좋은 일과 행복이 생길 거예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올해 60이에요. 남편을 보내고 6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제가 갈아야 했고 문고리가 헐거워지면 제가 조여야 했어요.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면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분해했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끝이 같았어요. 나사는 헛돌고 문은 더 삐뚤어지고 손은 까졌습니다. 이러다 크게 다치겠다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문고리를 고치다가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드라이버가 미끄러지면서 손등을 긁고 지나갔어요. 피가 나서 휴지로 감았는데 한참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엔 손을 움직일 때마다 쓰라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전등을 갈다가 의자에서 휘청했어요. 천장에 손을 뻗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벽을 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만약 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면요. 그날 밤 저는 딱 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알아주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문을 열어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밀려왔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해 볼까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서워. 혼자 있는 게 무서워. 이렇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냥 버티지 말고 제대로 배우자. 못 받기, 피스 조이기, 경첩 다는 법. 남자가 하던 일들을 제대로 배워서 혼자서도 끄떡없게 만들자. 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요. 그러면 조금은 덜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을 보다가 목공 수업 공고를 발견했어요. 초보자 환영, 생활 목공 중심.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해서 등록했어요. 첫 수업 날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남자였어요. 이름은 오태식, 66살이라고 했죠.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수강생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전부 여자였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강사님이 오늘은 기초부터 배울 거라고 말했어요. 망치 쓰는 법, 못 박는 법, 나무 다루는 법, 그리고 나무판을 나눠주고 못을 박는 걸 직접 보여줬습니다. 손목 각도, 힘 조절, 목머리 맞추는 법.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못이 자꾸 삐뚤어졌어요. 목머리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옆으로 휘었습니다. 다시 해봤지만 또 실패했어요. 집에서 혼자 하던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강사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아서 각도를 조정해 줬어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해요. 손 다쳐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하니까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수강생 쪽으로 갔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짐을 챙기는데 강사님이 다시 제 옆에 섰습니다. 어디 사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동네 이름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쪽인데요. 같이 나가도 될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문화센터를 나왔어요. 걸어가는 동안 강사님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다음 주엔 뭘 배우는지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사님은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으셨으면 다행이에요. 다음 주엔 피스 박는 걸 배울 거예요. 입구에서 헤어질 때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때도 비슷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강사님이 자연스럽게 옆에 섰고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멀리까지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수업 때는 강사님이 먼저 물었어요. 오늘도 같이 나가실 거죠?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렸어요. 강사님이 우산을 펴서 제 쪽으로 기울여줬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뭐 하세요?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요? 저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나갔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까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힘드시죠?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강사님한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을 보낸 지 6년 됐다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불안하다고요. 강사님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자주 연락했고 저도 그 연락을 기다리게 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같이 걷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문화센터 입구까지였는데 그 다음엔 버스 정류장까지, 그 다음엔 제 집 근처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어느 날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세요. 산책 한번 하러 가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게 토요일 오전에 만나서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강사님은 제가 힘들어하지 않는지 자꾸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쉬었다 갈까요? 물 마실까요?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걸어주고 제 속도에 맞춰주고 제가 괜찮은지 물어봐 주는 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강사님이 말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갈래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 카페는 공원 근처에 있었어요.
조용하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강사님도 같은 걸 시켰어요. 창밖을 보면서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혼자 있을 때. 저는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어요. 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강사님도 혼자구나. 저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강사님은 항상 정해진 곳으로만 저를 데려갔습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식당도, 카페도, 산책로도 전부 강사님이 먼저 정했습니다. 저는 그게 익숙한 곳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원을 걷다가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사람이 편해져요. 그 말투가 묘했어요.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혼잣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자꾸 어딘가로 저를 데려가려 했을까요?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집에 고장 난 거 없어요. 저는 그러고 보니 싱크대 문짝이 좀 헐거워졌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 선생님이 주말에 한번 가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오 선생님은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토요일 오후에 오 선생님이 집으로 왔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싱크대 문짝을 보더니 나사가 헐거워진 거라며 바로 조였어요.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선반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것도 고정할까요? 저는 미안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 선생님은 이미 공구를 꺼내고 있었어요. 이런 건 제가 할게요. 혼자 하시다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선반까지 고정해줬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오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 뒤로 오 선생님은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제가 부탁한 것도 있었지만 나중엔 오 선생님이 먼저 확인했어요. 형광등 갈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화분 받침대 좀 높여드릴까요? 이불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자꾸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어요. 저도 집에 혼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낫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 선생님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저를 도와주면서 본인도 위로받는 거구나. 만난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 선생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저는 좋다고 답했어요. 공원에서 만나서 1시간쯤 걷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때로는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오 선생님은 항상 제 속도에 맞춰줬어요. 제가 느리게 걸으면 같이 느리게 걸었고 제가 쉬고 싶어 하면 바로 벤치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짐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때 오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트 앞이라고 했어요. 10분 뒤에 오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짐을 받아들었어요. 이건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오 선생님은 이미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배웅해주고 가면서 오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장볼 때 연락하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 선생님은 제 생활 깊숙이 들어왔어요. 장 보는 것도 함께 했고, 동네 은행 갈 때도 따라왔고, 병원 갈 때도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혼자 하던 일들을 누군가 함께 해주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2달쯤 됐을 때 오 선생님이 처음으로 본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3년 전에요. 저는 놀라서 오 선생님을 봤습니다. 그동안 오 선생님은 본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오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선영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 선생님한테서 올 연락을 기다렸고 하루가 끝나면 내일 또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2달 반쯤 지난 어느 날 오 선생님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오 선생님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영 씨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오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오 선생님이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오태식 씨와 같이 산다는 것, 그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했고 누군가와 다시 살아본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오태식 씨처럼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또 나타날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태식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사흘 뒤 저는 오태식 씨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오태식 씨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오태식 씨는 매일 연락했고 매일 저를 챙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오태식 씨가 다시 물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태식 씨가 말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두기 싫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 두기 싫다는 그 말이요. 2주일쯤 지나서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해보죠. 같이 살아봐요. 오태식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후회 안 하게 할게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태식 씨가 왜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붙잡으려 했는지요. 같이 살자는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했고 누군가와 다시 산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태식 씨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혼자 두기 싫어요. 그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혼자 두기 싫다는 말이요. 2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국 오태식 씨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같이 살아봐요. 오태식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후회 안 하게 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태식 씨가 조건을 꺼냈습니다. 집은 제 집으로 들어와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제 집을 비우고 오태식 씨 집으로 간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 제 집으로는 안 되냐고 물었어요. 오태식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집이 더 넓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여기가 편해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넓은 게 좋긴 하겠다. 오태식 씨가 오래 산 집이니까 애착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신호는 있었습니다. 오태식 씨는 자기 공간에 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사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3개월 차 말에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이불, 화장품, 자주 쓰는 물건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최소한으로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가구는 그대로 두고 왔어요. 오태식 씨 집에 다 있다고 했거든요. 짐을 싸면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6년을 혼자 산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 같기도 하고 뭔가를 놓고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이사 간다고 재혼한 남자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친구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괜찮아, 확신이 서.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사 가는 날 오태식 씨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같이 옮겼어요.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차를 타고 오태식 씨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동네를 지나고 오태식 씨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오태식 씨 집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어요. 깔끔했고 넓었습니다. 거실에 소파가 있었고 안방에는 큰 옷장이 있었어요. 오태식 씨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 말이 어색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여니까 오태식 씨 옷이 절반쯤 걸려 있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옷을 넣었어요. 제 옷들이 오태식 씨 옷 옆에 걸리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같이 사는구나. 화장대에 제 화장품을 놓았습니다. 시트러스 향 핸드크림, 선크림, 립밤. 제가 늘 쓰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화장대 서랍을 여니까 안에 뭔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화장품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닫았어요. 오태식 씨가 정리 안 한 거겠지. 그날 저녁 오태식 씨가 밥을 차려줬어요. 국, 반찬, 밥.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오태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먹을 거예요. 같이 먹는 저녁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오태식 씨가 반찬을 더 떠주고 저도 국을 더 따라줬습니다. 이게 부부구나 싶었어요. 첫날 밤은 어색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6년 만이었거든요. 오태식 씨는 먼저 누웠고 저는 한참 뒤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오태식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이 선택이 맞을까? 그런데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해봐야 아는 거겠죠.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오태식 씨는 저를 잘 챙겼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꺼내줬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일찍 자라고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혼인신고하러 가요.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사실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했지만 어차피 같이 살기로 한 거니까요. 구청에 가는 날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고 따뜻했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갔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오태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네요. 저도 그렇다고 답했어요. 오태식 씨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태식 씨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꽃을 샀어요. 하얀 장미였습니다. 꽃다발로 크게 샀더라고요. 저는 예쁘다고 말했어요. 집에 가져가서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오태식 씨가 말했어요. 이 꽃이 집 분위기를 살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얀 장미가 싫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아니었습니다. 재혼 직후 한 달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태식 씨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저도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저녁엔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늘 가던 공원으로 갔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어요. 주말엔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오태식 씨가 고르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이 선택이 맞았다고 믿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누군가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오태식 씨는 저를 잘 챙겼습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제 손을 잡아줬어요. 길을 건널 때는 꼭 제 팔을 잡았습니다. 문을 열어줬고 짐을 들어줬어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재혼 한 달 반쯤 됐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오태식 씨가 퇴근하고 쇼핑백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거 입어봐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옷이냐고 물으니까 오태식 씨가 말했어요. 베이지색 가디건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제일 예뻐요. 이걸로 입어요. 저는 일단 입어봤습니다. 사이즈는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입던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진한 색을 좋아했거든요. 고맙긴 한데 제 스타일은 좀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더 잘 어울려요. 한번 입어봐요. 제가 사온 건데. 그 말투에 뭔가 있었어요. 제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입었어요. 오태식 씨가 사온 걸 거절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며칠 뒤 또 옷을 사왔습니다. 이번엔 크림색 블라우스였어요. 오태식 씨가 말했어요. 이것도 입어봐요. 여보한테 잘 어울릴 거예요. 저는 또 입었습니다. 역시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일주일 뒤 또 옷을 사왔어요. 연한 회색 원피스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물었어요. 제 옷은 제가 사도 되는데 왜 자꾸 사오세요? 오태식 씨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생각하면서 고르는 게 좋아서요. 제가 보기엔 이런 색이 제일 예뻐 보여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하기엔 오태식 씨가 너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제 취향은 안 물어보는 걸까요? 재혼 2달 차쯤 오태식 씨가 또 뭔가를 사왔습니다. 이번엔 향수였어요. 작은 병에 담긴 향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향 한번 써봐요. 저는 뚜껑을 열어서 맡아봤습니다. 은은한 플로럴 향이었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평소에 쓰던 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했거든요. 상큼하고 가벼운 향이요. 제 향수가 따로 있다고 말했어요. 오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이 향이 더 좋아요. 한번 써봐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그 말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이 아니라 오태식 씨가 좋아하는 향이라는 말이요. 그럼 저는요? 제 취향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 뒤로도 오태식 씨는 자꾸 뭔가를 사왔어요.
립스틱, 귀걸이, 스카프, 전부 오태식 씨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건 별로라고 했어요. 그건 안 어울려요. 이게 더 나아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 취향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열면 베이지, 크림색, 연한 회색 옷들만 보였습니다. 제가 원래 입던 진한색 옷들은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오태식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는데도 계속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거든요. 그 옷이 참 잘 어울린다고, 역시 제 눈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재혼 2달 반쯤 외출을 나갔습니다. 오태식 씨가 가자는 곳은 항상 똑같았어요. 같은 공원, 같은 카페, 같은 식당. 저는 다른 데도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볼까요? 그랬더니 오태식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보다는 우리가 늘 가는 데가 나아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오태식 씨가 말했어요. 거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저랑 있어서 편한 건지 그 장소가 편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곳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 씨가 싫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새로운 곳을 가자고 하면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가는 곳이 더 좋지 않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같은 곳만 갔어요. 같은 산책로, 같은 벤치, 같은 카페 자리. 처음엔 익숙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답답했습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하얀 장미가 놓여 있었어요. 오태식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오는 꽃이었습니다. 항상 하얀 장미였어요. 다른 꽃은 한 번도 사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꽃도 사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도 예쁘고 분홍 튤립도 좋지 않냐고요. 오태식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꽃이 제일 좋아요. 집 분위기를 살려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옷도 향수도 꽃도 장소도 전부 오태식 씨가 정한 것들이었어요. 제 취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오태식 씨가 가끔 무심코 말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오태식 씨가 하얀 장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원래 집이 제일 좋아했어. 그러고는 화들짝 놀라며 말을 바꿨어요. 아, 집 분위기가 제일 좋아 보여요. 원래 집이라는 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누구 집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말을 바꾼 걸까요? 또 다른 날엔 공원을 걷다가 오태식 씨가 말했어요. 여기 오면 생각이 정리돼. 원래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원래 뭐라고 물었어요. 오태식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원래 이 길이 좋아서요. 그 말투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재혼 3개월 차가 됐을 때 저는 확실하게 알아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어느 날 오후 오태식 씨가 외출했을 때 저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 정리를 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을 넣으려고 연 서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수증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색이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분위기도 어딘가 저랑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게 아니었어요. 오태식 씨가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사진 뒷면을 봤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리고 날짜도 있었어요.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들을 펼쳐봤습니다. 꽃집 영수증이 제일 많았어요. 하얀 장미, 매주 토요일, 3만 원. 패턴이 보였습니다. 몇 년 동안 똑같이 산 거예요. 옷가게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 크림색 블라우스, 연한 회색 원피스. 날짜는 3년 전, 4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품목이 눈에 익었습니다. 지금 오태식 씨가 저한테 사주는 것들과 똑같았어요. 향수 가게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플로럴 계열 향수, 1년에 두세 번 구매. 역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향수와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미정. 오태식 씨의 전 아내. 제가 지금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향수를 쓰고 그 사람이 좋아하던 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탁자 위에 하얀 장미를 봤어요. 이 꽃도, 이 향수도, 이 옷도 전부 그 여자 것이었던 거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태식 씨가 왜 저를 자꾸 정해진 곳으로만 데려갔는지, 왜 저한테 특정한 옷만 입히려 했는지, 왜 제 취향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건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누군가 대신으로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누구였을까요? 오태식 씨 옆에 있는 저는 김선영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정이었을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베이지색 옷을 입은 제가 보였어요. 플로럴 향이 났습니다. 이게 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태식 씨가 만든 누군가였어요. 그날 저녁 오태식 씨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차리고 같이 먹었습니다. 오태식 씨는 평소처럼 말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저는 괜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제 말해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지금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오태식 씨는 평소처럼 저를 대했어요.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오태식 씨가 제 손을 잡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누구 손을 잡고 있는 걸까? 오태식 씨가 저를 볼 때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 4일쯤 지났을 때 오태식 씨가 또 외출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전부 미정 씨 사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은 사진. 그 장소들이 익숙했어요. 지금 저랑 오태식 씨가 가는 곳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벤치에 앉아 있는 미정 씨, 똑같은 카페 자리에 앉아 있는 미정 씨.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오태식 씨는 저를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히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패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얀 장미는 매주 토요일, 베이지색 옷은 봄마다, 플로럴 향수는 여름마다. 정해진 주기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태식 씨는 그 여자를 위해 이 모든 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그 여자처럼 만들려고요. 저는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태식 씨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이번엔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태식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랍에서 사진을 봤어요. 오태식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그게 전 아내예요.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제가 지금 쓰는 향수, 거실에 놓인 꽃, 전부 그 사람 것이죠. 오태식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시 물었어요. 저를 왜 그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세요? 오태식 씨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요. 편하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오태식 씨 편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태식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로움을 채우려고 익숙한 걸 되풀이하려고 저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태식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다는 말이 제일 서러웠습니다. 저는 누구 대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김선영이었습니다. 60살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재혼을 선택한 여자였어요. 누군가를 닮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태식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오태식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오해예요. 저는 당신을 당신으로 봐요. 거짓말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짜 저를 저로 봤다면 제 취향을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색, 제가 좋아하는 꽃,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태식 씨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오태식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오태식 씨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오태식 씨가 먼저 말했어요. 어제는 제가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맞춰주면 돼요. 그 사람처럼 해주면 편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였어요. 재혼 3개월 반쯤 저는 결심했어요. 잠깐 나와서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태식 씨가 왜 나가냐고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오태식 씨가 여기서 혼자 있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집에 있으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치 옷까지만 챙겼어요. 오태식 씨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달 반 동안 비워뒀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제 집이었거든요. 짐을 풀고 앉으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재혼한 지 3개월 반 만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맞는 걸까? 계속할 수 있을까?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조금만 맞춰주면 된다는 그 말을 저는 며칠 동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맞춰준다는 게 뭘까요? 제가 저를 지우고 다른 사람이 되라는 말일까요? 재혼 4개월 차였습니다. 오태식 씨한테서 매일 연락이 왔어요. 언제 돌아와요? 이야기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다시 찾아갔습니다. 시트러스 향 핸드크림을 샀어요. 진한 남색 가디건을 샀습니다. 카페도 새로운 곳으로 갔어요.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오태식 씨가 직접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영 씨, 문 열어줘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오태식 씨가 들어와서 저를 봤어요. 제가 입고 있던 남색 가디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옷은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샀다고 답했습니다. 오태식 씨가 말했어요. 그 색은 안 어울려요. 베이지색이 더 나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색이 좋아요. 오태식 씨가 한참 저를 보다가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아와요. 우리 다시 잘해봐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잘한다는 거예요? 오태식 씨가 대답했어요.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불편함이 보였거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옷 입고 제가 좋아하는 곳 가도요. 오태식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제 말도 들어줘야죠. 그 말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오태식 씨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재혼 4개월 반쯤 저는 오태식 씨한테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태식 씨는 반가워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요. 오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를 왜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오태식 씨가 대답했어요. 외로워서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저도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태식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저를 누구로 보고 계세요? 오태식 씨가 당연히 선영 씨로 본다고 답했어요. 그럼 왜 저한테 전 아내 옷을 입히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왜 전 아내가 좋아하던 꽃만 사오냐고, 왜 전 아내랑 다니던 곳으로만 저를 데려가냐고요. 오태식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 오태식 씨가 말했어요. 그게 익숙해서요. 다른 걸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오태식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익숙한 패턴을 되풀이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저랑 살 거예요. 전 아내 기억이랑 살 거예요. 오태식 씨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어요. 둘 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오태식 씨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안 돼요? 조금만 맞춰주면 되는데. 그 사람처럼만 해주면 저는 편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였어요. 저를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만들려고 할 거였습니다. 재혼 5개월 차, 저는 오태식 씨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 대신이 될 수 없어요. 오태식 씨가 아니라고 했어요. 대신이 아니라 비슷한 거라고, 그게 뭐가 나쁘냐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것도 싫다고 답했어요. 저는 저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오태식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태식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태식 씨는 전 아내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태식 씨가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저를 봤습니다. 재혼 5개월 반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오태식 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움을 채우려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선택한 거였어요. 오태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각자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과 시작하고 싶었고 오태식 씨는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었어요. 제 집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석 달 넘게 비워뒀던 집이었지만 여전히 제 냄새가 났어요. 제가 좋아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제 공간이었어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할수록 답은 하나였어요.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 재혼 6개월 차가 됐을 때 저는 오태식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오태식 씨가 문을 열었을 때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합시다. 오태식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태식 씨가 왜 조금만 참지 못하냐고 물었어요. 참는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저로 살고 싶어요. 오태식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날 우리는 이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길게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재산 문제도 없었고 합의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태식 씨도 저도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참 짧은 결혼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오태식 씨도 저도 길게 끌고 싶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도 없었고 합의도 빠르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오태식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태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후회가 아니라 아쉬움이었을까요? 오태식 씨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제가 떠나는지요? 구청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6개월간의 결혼이 끝났어요. 짧았지만 무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비워뒀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제 집이었거든요. 청소를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오태식 씨 집에서 가져온 건 거의 없었어요. 제 옷가지랑 화장품,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오태식 씨가 사준 옷들은 전부 두고 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니트였어요. 베이지색도 크림색도 아닌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가 보였어요. 누군가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김선영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꽃을 사러 갔습니다. 꽃집에서 여러 꽃을 봤어요. 하얀 장미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노란 프리지아를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재혼한다고 말한 뒤로 연락을 뜸하게 했거든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남편은 잘해줘.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맞지 않았다고,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았다고요. 친구들은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은 거였으니까요.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어요. 커피도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렸습니다. 오태식 씨가 해주던 방식이 아니라요. 외출할 때도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 새로 생긴 서점, 처음 가보는 공원. 누가 정해준 곳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곳들이었어요. 옷도 제 취향대로 샀습니다. 남색, 와인색, 진한 회색, 베이지나 크림색은 사지 않았어요. 향수도 시트러스 계열로 바꿨습니다. 플로럴 향은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닮으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따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로 살았어요. 어느 날 문화센터 게시판을 보다가 새로운 수업 공고를 봤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수업이었어요. 저는 등록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첫 수업 날 흙을 만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다고요.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요. 물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오태식 씨를 봤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였어요. 오태식 씨도 저를 봤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태식 씨는 여전히 하얀 장미를 들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진한 남색 옷을 입은 제가 보였어요. 노란 프리지아가 놓인 탁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누구를 대신한 게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 대신이 아니다. 나는 김선영이다. 60살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은 김선영이다. 재혼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나는 나여야 한다는 걸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 혼자 여행도 갑니다. 누가 저를 바꾸려 하면 바로 멈춥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요. 혹시 누군가 다시 제 옆에 온다면 그때는 제대로 볼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저로 봐주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겹쳐보는지요. 6개월간의 결혼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